응급실 특유의 소독약과 긴장감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 멀리서 들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옅은 회색의 침대 시트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겨우 숨을 고르는 오미선 곁에 흰색 붕대로 두툼하게 덮인 손이 불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태풍의 손입니다. 의사는 화상의 정도와 연기 흡입 상태를 설명하며 숫자와 기간을 반복하지만 태풍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정보로 들어오지 않고 웅얼거리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며칠만 안정하면 괜찮다는 말 한 줄만 붙잡고 마음속에서 그 말을 1000번씩 되뇌며 끊임없이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태풍에게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화상치료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었던 고독하고 잔혹했던 트라우마가 응급실의 모든 소리와 냄새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로서의 침착함을 지키려 애쓰지만 가족을 잃어본 사람의 근원적인 불안이 먼저 올라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가장 아픈 표정을 숨기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음 흉내를 내보지만 침대 아래로 내려간 다른 손이 오미선의 손목을 살짝 그러나 불안하게 쥐는 그 미세한 힘에서 그의 모든 불안과 진심이 그대로 들켜버립니다. 병원 복도 끝 구명관과 고마지는 말없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 화재가 단순한 재고 손실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사람의 가장 약한 급소를 정면으로 건드린 치명적인 인격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다음 행동을 결심합니다. 태풍의 그 불안한 눈빛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했습니다. 같은 시간 햇살이 사치스럽게 쏟아지는 고급 목재 책상 위에서 계산기는 쉴 새 없이 숫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표상선 회장의 얼굴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조달청 입찰에서 진 손실은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사소한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패배를 승리로 덮을 게임의 승률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떠나온 장갑 재고량, 미국 본사 이글스에 쌓인 거대한 물량, 그리고 태풍 상사가 가까스로 확보한 5000박스까지. 저 재고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저 회사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숨통 자체가 끊어져야 한다는 잔혹한 판단이 서자 그의 시야에서 윤리나 법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집니다. 한밤중 책상 아래로 연결된 비밀 통화선. 오늘 밤 안에 전 세계 모든 공급처의 물량을 싹 쓸어 담아 깨끗이 정리하라. 가격은 상관없다. 는 짧고 단호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고지와 미국 본사 이글스 담당 계좌로 수억에 달하는 거액의 일시 입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스 경제면에 뜬 건 글로벌 물류업체의 급격한 재고 소진이라는 한 줄 기사뿐이었지만 태풍의 회사에는 추가 물량은 전혀 없다는 냉정한 답변만 남습니다. 표상선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약한 상대를 짓밟는 비즈니스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는 손톱 밑에 먼지를 털어내듯 차분했습니다. 모두가 넛을 놓고 있는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파국을 알리는 시한폭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달청 담당자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온도가 0도에 가깝습니다. 납품 일주일 전 참고 전소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신뢰에 치명타다.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말이 확인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태풍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사과와 책임 약속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사무실 전체에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 D-7. 장갑은 단 한 상자도 남지 않았고 회사 이미지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 들어온 건 책상 한편의 캐비닛이었습니다. 잠금 장치에는 미세한 흠집이 날카롭게 남아있었고 서류철이 흩어져 있으며 서랍 안매무새가 누군가 급히 뒤지고 달아난 듯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이미 회사 내부 어디선가 손이 들어갔고 그들은 어떤 문서를 찾고 있었다는 차가운 확신이 서는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극도의 표적 공격으로 재분류됩니다. 그 순간부터 7일의 카운트다운은 회사 생존을 위한 시간이자 배신자를 찾아내고 역공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마지는 과학수사관처럼 서랍에 남아있는 미세한 지문과 강제로 열린 흔적, 열쇠를 쓸 수 있는 내부 인원의 동선,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짚어냈습니다. 분석할 때마다 한 이름이 필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태풍 상사의 살림을 쥐고 있던 차선택.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오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견딜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뒤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표상선 쪽 사람들과의 심야 비밀 만남이 몇 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풍은 차선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묻습니다. 혹시 창고 근처에 들른 적은 없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사 내부의 중요 문서 위치를 알려준 적은 없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차선택의 눈동자는 갈피를 잃고 급격히 흔들렸고 숨이 짧게 고통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는 변명 대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굽니다. 오래 버티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는 순간 이 회사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처럼 보이던 한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이자 결정적인 배신자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연기와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예스였으며 동시에 도와달라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차선택의 집 거실에는 평화로운 가정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서랍장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빈 문서, 붉은 독촉장, 병원비와 학원비가 뒤섞여 수년째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집안의 계산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촉장에 붙은 압류 예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눈앞에 피처럼 겹쳐 보이던 그때 표상선 회장이 구원자처럼 혹은 악마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정보만 가끔 흘려달라는 부탁은 처음엔 단순한 정보 제공이었지만 곧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찍힌 종이를 찾는 명확한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학적 기록을 건드리겠다. 내 아들이 사는 동네에서 내빚 이야기를 퍼뜨리겠다는 표 회장의 마지막 비열한 으름장 앞에서 그의 부모로서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직접 창고에 불을 붙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중요 문서를 뒤지고 불이 난 날 밤 창고 근처에 발걸음을 옮긴 자신의 비굴한 죄책감이 손목과 발목을 옥죄어옵니다.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소중한 양심을 팔아버린 순간 그녀는 이미 방화와 배신의 공범이 되어버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빚 때문이 아닌 부모로서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차선택의 입에서 고통스럽게 흘러나온 이름은 예상대로 표상선 회장이었습니다. 태풍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 걸린 음이선의 입원 카드를 화상 입은 붕대 손으로 한번 쓰다듬고 그대로 회장실로 향합니다. 웅장한 로비, 호화로운 대리석,
과시처럼 보이는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 앉아있는 표상선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습니다. 태풍은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를 움켜쥐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묻습니다. 왜 굳이 자기 회사 재고를 불태우면서까지 납품을 막으려 하십니까? 당신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온 건 짧고 차가운 경멸의 웃음뿐입니다. 사업은 약한 쪽이 떨어져 나가는 자연의 섭리 같은 법이라는 말 뒤에는 증거라도 있느냐? 감정으로 사업하지 마라. 는 차가운 한마디가 따라옵니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른 분노로 올라간 손이 회장의 넥타이와 목덜미를 억세게 붙잡지만 경비가 들이닥치기 직전 태풍은 간신히 손을 놓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법정에 올릴 수 있는 한 장의 문서와 냉정한 증거라는 사실을 붕대 감긴 손의 극심한 통증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표 회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은 멱살이지만 다음은 법적 책임이 될 것입니다. 태풍과 구명관은 창고 주변 CCTV를 돌려보고 그날 야간에 투입된 인부들의 출입 명단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버티던 한 사람의 얼굴이 곧 표상선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에서 발견됩니다. 색이 바랜 신분증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순간 인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경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먼저 들립니다. 그날 밤새 문을 지키고 있으라는 지시만 들었다는 말,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 그리고 새 지폐가 가득했던 현금 봉투의 두께까지 숫자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입에서 결국 표상선 회장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방화를 부탁한 사람, 돈을 가져다 준 사람, 창고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일관된 진술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 인부의 단독 진술 하나만으로는 수백 명의 변호인단을 가진 거대한 회사의 법망을 뚫고 표 회장에게 확정적인 죄를 물리기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법은 증인의 눈물이나 진술의 진실성이 아니라 직접적인 회장의 지시가 담긴 종이 위에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표상선 사장실에는 다시 한번 두 사람만 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무너진 입찰, 날아간 주스 재고, 실패한 복수.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은 이제 아들 표상윤 앞으로 법적으로 밀려와 있습니다. 표상선 회장은 마치 주식 시황을 설명하듯 극도로 차분하고 임상적인 태도로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내가 깨끗하다. 두 해만 교도소나 해외 지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면 된다. 대신 나는 이 회사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제안은 한 집안의 후계자를 방화 공범이라는 종이 한 장과 맞바꾸자는 피가 섞인 관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비정한 거래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속을 가장 깊게 찌른 건 범죄 자체보다도 그 선택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차가운 무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회사보다 피가 섞인 자식의 미래보다 자신의 경영자로서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표바코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지막 말을 뱉습니다. 내 희생은 조직을 위한 경영적 결정이다. 누군가는 대신 꺾여줘야 나머지가 산다. 이게 비즈니스다. 아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고 그 정적은 아버지의 잔혹한 이기심을 증명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차가운 가을비를 맞으며 차선택이 태풍상사 사무실 앞에 초라한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코트와 낡은 구두가 비에 젖어 철진한 낙엽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한 걸음씩 더 어려워집니다. 그는 초인종 대신 빗물이 흐르는 철문에 손을 올려봅니다. 손이 문에 닿는 순간 마치 온몸의 죄책감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몸을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이 밤에 이 회사 문을 두드리는 순간 자신이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영원히 결정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창고 화재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아가는 회사의 컴퓨터 소리가 차선택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아들의 사진을 만져보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는 젖은 목소리로 오직 한마디만 남깁니다. 창고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한 사람, 저를 협박해서 아버지의 차용증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태풍상사 전체 지분입니다. 반짝이는 쇼윈도 사이, 백화점 직원 휴게실 앞복도, 김을려는 며칠째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가난한 집안이라는 오만하고 낡은 편견으로 잘라냈던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오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건 백화점이 아닌 횡단보도 앞, 녹색 어머니 조끼를 입고 초등학생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미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할머니를 위해 학교 앞에 허리 곧은 자세로 서 있는 그 모습. 물질적인 분은 없어도 마음의 꿋꿋함을 가진 젊은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을려는 이 장면을 보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자기 집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우리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의 진심을 재단했을까? 라는 자기 반성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자신의 편견과 오만에 대한 스스로의 단죄이자 진정한 가족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공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휴게실 앞이 아닌 작은 커피숍에서 둘은 다시 마주섭니다. 이번에는 김을려가 먼저 진심을 담아 다가갑니다. 사과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대신 두 손을 잡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서로의 손등에 남아있는 생활에 거친 흔적을 보며 같은 시대를 억척스럽게 버텨온 어른이라는 공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날 저녁 미호집 밥상 앞에는 뜻밖의 손님이 앉아 있습니다. 남모의 어머니. 단순한 화해 자리가 아니라 두 집안이 한 상에 모인 비공식 상견례 같은 따뜻하고 어색한 식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을려의 입에서 별 생각 없이 흘러나온 옛 이야기 하나가 앞으로 드라마 전체를 흔들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예전에 이 동네 은행 부지점장 할 때 태풍이 아버지랑 표 회장 차용증 공증 서류를 내가 직접 처리했었다. 액수도 컸지만 담보가 참 이례적이었지. 이 말로 차용증이 단순한 빚종이가 아니라 회사 지분 전체를 흔드는 법적 핵폭탄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대화가 복수의 열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풍과 김을려는 오래전 간판이 그대로 남은 낡고 침침한 공증 사무소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간판 색깔은 바랬지만 사무소 내부 서류 보관처 속 숫자와 문장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법적인 타임캡슐이었습니다. 태풍이 앉아있는 책상 위로는 낡은 서류 냄새와 먼지가 내려앉고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뒤지는 몇 초의 시간은 태풍에게 영겁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의 심장은 BPM을 위험 수치까지 초과하며 숨을 쉴 때마다 연기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확인할 수 있던 건 자신이 아닌 아버지 이름과 표 회장 이름이 나란히 박힌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액, 이자, 만기일, 담보 내역 모든 것이 숫자와 문장으로 차가운 진실을 정리합니다. 한 장의 서류를 잡은 태풍의 붕대 감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
그 뒤에서 김을려가 이걸로 충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감이 교차됩니다. 담보표상선 주식회사 지분 100%라는 단 한 줄. 회사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법적 핵폭탄이 아버지의 손을 통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숫자 대신 빨간색 화살표와 법률 용어가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달청 납품 D-7 카운트다운, 다른 한쪽에는 차용증 내용 증명 발송 지분 압류 소송 제기 경영권 확보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가 정리됩니다. 구명가는 곧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구마지는 회사 재무 상태와 리스크를 계산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차선택은 죄책감 속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던 표상선의 내부 정보와 약점을 모두 털어놓으며 이제라도 제대로 속죄하고 돕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이 장면의 포인트는 말이 아니라 정렬된 표정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지분 압류라는 단어가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장갑 300만 쌍을 다시 모으는 일은 공증서 몇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의 땀 냄새 나는 현장과 뉴욕의 새벽 회의가 시차 없이 빠르게 교차됩니다. 연속 가동 가능 여부, 항공운송 전환 시 비용, 품질 검사 단축 방안이 동시에 계산되며 태풍팀의 필사적인 노력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배송 중은 시차도 무시한 채 해외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친분까지 동원하고 창고팀은 지방의 작은 도매상까지 직접 현금을 들고 뛰어다니며 재고를 긁어모읍니다. 그 사이 표상선의 표박호는 미국 본사까지 압력을 넣어 공급망을 교묘하게 틀어막는 중입니다. 누구는 바다를 건너는 컨테이너의 선박번호를 급히 바꾸려 하고 누구는 하역장 관세 번호를 추적합니다. 물류는 곧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창고 화재는 이제 단순한 보험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인부의 구체적인 진술, 창고 출입 기록, 그리고 내부 인물의 증언이 하나로 합쳐지며 방화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승격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표상선 회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검찰청 복도에는 기업 대상 방화무방의 배임 의혹이라는 무거운 문구가 적힌 두꺼운 서류철이 오갑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신 회장 측 인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긴장된 손,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대기실을 서성이는 표상선 측 임원들, 그리고 태풍의 진술서에 찍히는 도장의 무거운 소리만 들려줍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이름이 담긴 서류철이 검찰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숏은 거대한 권력의 몰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왕남 모집 거실에는 처음 보는 반찬이 가득합니다. 김을려가 정성껏 직접 만들어 싸들고 온 반찬통, 오미호가 정갈하게 차린 밥상, 태풍 어머니의 수수하지만 따뜻한 국, 세 집안의 음식이 한 상에 모여 화해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서 왕남무는 어머니에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보냅니다. 저는 이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제가 어떤 표정이 되는지 알아요. 엄마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김을려는 결국 인정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명분 아래 제일 먼저 닫아버린 건 자신의 낡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식탁 장면은 막장으로 치닫는 밖의 세상과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휴식 구간이 됩니다. 따뜻한 밥과 진심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승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달리 거실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태풍과 김을려가 남은 자리에서 차용증 공증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김을려는 단연간 은행에서 봐온 문서들 가운데 이 공증서가 얼마나 법적으로 이례적이며 치명적인지 설명합니다. 회사 지분 100%를 담보로 잡힌 게 인간데요. 그것도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 이는 단순한 빚 문서가 아닙니다. 이 공증서 자체가 이 회사는 두 사람이 피와 땀으로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말로는 감추고 문장으로는 남겨진 아버지의 법적 고백입니다. 김을려가 태풍에게 건넨 오래된 금고의 카드키가 클로즈업됩니다. 그 공증서의 원본은 내가 은행 부지점장할 때 따로 보관해둔 금고에 있다. 사본 말고 진짜 원본이 필요할 거다. 는 그녀의 말은 태풍에게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이는 표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종 방아쇠였습니다. 회사 복도 벽면에는 손으로 그린 달력이 붙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개의 칸이 붉은 펜으로 칠해지고 그 옆에는 납품 마감 시간이 선명하게 적힙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칸씩 크게 X 표시가 그려지고 그 옆에는 그날 확보한 물량, 통과한 품질 검사, 해결한 법적 문제들이 빼곡하게 적힙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새운 피곤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생기와 굳은 결의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무너질 회사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공감이 모두를 한데 묵습니다. 또 태풍이 회사 옥상에서 을지로 빌딩 숲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거친 숨소리 외에는 과장된 대사는 없습니다. 대신 자막 하나만 강렬하게 뜹니다. 내가 쓰러져도 이 회사는 쓰러지게 두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낼 것이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표 회장을 향한 최종 반격에 나설 것임을 예감하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용증은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표상선 회장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상상이 이 채널의 다음 예고편을 더 재미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고 태풍 상사가 버티는 그날까지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